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평론은 신선하고 즐겁게 잘 지내셨죠?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이제 총선 이틀 남았습니다. 네. 평론가님, 사전투표 하셨는지요? 예,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의 결정은 작년에 했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사전투표는 벌써 했고 네. 이제 이 나오는 결과 예.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2030이 네. 부동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30이 아니시라서 빨리 결정하신 거군요. 제 업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니까 빨리 결정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권,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이번에도 자극적인 발언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되게 화난 표정이죠. 네, 화난 표정으로 막 얘기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저는 평가가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김준혁 수원정 지역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예. 연산군 이전에 이제 이화여대 예. 김한란 총장의 소위 미군 성상납 발언이 나온 네. 이후에 네. 이번에는 이제 연산군 스와핑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네.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후보직으로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바리맨하고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연산군 스와핑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바바리맨과 별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약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공당으로서 이 후보를 왜 이제 철회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감싸는 정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위원장 좀 비호하고 있다고 네. 민주당에 대해서 좀 여성 혐오 정당이다, 성희롱 정당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면서 연일 맹공을 좀 퍼붓고 있어요. 선거에서 굉장히 젠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젠더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예. 민주당을 연일 직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이자 성희롱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 3일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이것은 유권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요 이야기만 평가해 볼게요. 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뒷부분부터 그러니까 유권자를 선거 직전에 무시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앞에 틀렸다라는 거, 앞에 맞다라는 건 뭐냐면은 3일만 버티면 된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네. 뻔뻔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선거 전략상 뻔뻔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은 이 이슈를 계속 아니다 뭐보다 한 번 더 발언하는 것이 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무시하는 거죠. 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공격을 하겠죠?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이게 선거 전략상 이슈 전환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잘 쓰고 있더라. 네.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쫄아서 아무 소리도 못할 텐데 네. 지금은 조금 더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오늘 뭐 이제 사전 투표 숫자까지 맞춘 31.3%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 실장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말 안 같아요. 하죠. 말 안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슈를 한 번 더 만드는 게 예. 민주당에게는 더 불리하다. 불리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요. 네. 우리는 언론으로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준영 후보 막말 논란 조금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친일파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좀 알려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 출간한 예. 김준혁 교수가 들려준 변방의 역사. 이 사람 네. 원래 정조 역사학자죠, 예. 정조 네. 대왕 그 전문가인데 네네. 이 변방의 역사라는 책에서 네. 경성 유치원을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 친일파 이완용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 교육을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몰랐는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유총의 정신적인 이 뭐랄까 선조가 이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반발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면 네. 다른 이야기로 또 할 겁니다. 네. 이게 이슈 전환 전략이에요. 네, 계속적으로 이슈 전환용, 예. 뻔뻔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해. 전략, 뻔뻔한. 뻔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슈 전환 전략이 맞아요. 뻔뻔한 전략? 뻔뻔한 전략이 이슈 전환 전략인데 이슈 전환 전략? 예, 어쨌든 현재 딱 들어맞고 있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 뭐 저저번 주에도 계속 다뤘습니다만 이게 계속 어쨌든 총선 끝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저희 예. 둘이 했었어요. 예. 이 부분 논란 3인방, 더불어민주당 논란 3인방인 김준혁, 예. 양문석, 공영훈 후보가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지지율 1위, 블랙아웃 전에 1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 물론 논란이 되기 전보다 논란된 후에는 지금 뭐 추격 양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읍소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세 분이셨지 않습니까? 중진 세 분이 나와서 어쨌든 읍소 전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그냥 묻고 더블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묻고 더블로 네, 가지고요. 약간 묻고 가자. 약간 이거 예. 개개인의 후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럼 이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역구에만 맡겨놓은 전략. 예. 민주당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지역 민심 이탈할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수원정의 김준혁 예, 후보, 예.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예. 그리고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에 예.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가서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요.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블랙아웃 되기 전까지의 4월 4일, 그러니까 4월 3일 12시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도 이미 이슈는 있었으니까요. 그때 뉴스. 이 이야기가 있었고 김준영 막말 논란 예. 의혹 그리고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자식 증여 의혹 네. 그리고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 의혹 이런 네.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그때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논란이 세우고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더 큰 이슈로 퍼지지 않는 것은 예. 야당 지지세가 여기가 다 강한 곳이고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곳이다. 네. 아마도 내일 모레 선거 때까지는 후보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겠죠.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네. 지역민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이슈로 이제 남아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역
주민들이 해야 네.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근데 여론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미 거기는 심판이 다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당의 중진들이 나와서 읍수 전략을 네, 펼친 하고 거죠. 있는 것이다. 네. 그럼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뭘까요? 네, 디올백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거는 디올백 논란의 단어죠. 네. 네.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균형 맞춰서 한 명씩 대표죠. 나와야 맞죠? 되는데 예. 예.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예. 대파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 대파 이야기를 하도 했더니 대파를 투표소에 들고 가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 대파 들고 오지 마라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파를 못 들고 오게 하냐?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예.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뭘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떠한 물품을 가지고 예. 이것이 정치적인 상징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선관위에서 선정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나온 아주 빠르게 또 나왔어요. 예, 나오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입장 곤란하거든요. 예. 대파 소지한 선거인 투표소 입장 불가 네. 관련돼서 바깥에 두고 출입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정책 표현물 등을 소지하여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제한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래 대파를 들고 가는 건 좀 그럴 수 있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대파를 투표소 밖까지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파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예. 시장 보고 장바구니에 대파 들고 가다가 대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두고 가라는 거 이야기예요. 이 예. 이야기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 보고 네. 대파를 들고 네. 기표소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투표 용지 받을 때. 이거 들고 가방 들고 가잖아요. 아, 네. 다 가능한데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대파 875원이라는 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심적 영향을 준다. 준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제가 뒤에다 또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이 정치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 그걸 중앙선거 국가 권력기관에서 판단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첫 번째인가요? 이런 중선이가 예를 들어서 처음 이렇게 투표소에 들고 가지 말라. 그렇죠. 아, 사실상 네. 어떠한 지금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네네. 어떠한 선전물을 갖고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원래대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 이걸 램으로 인해서 더 홍보를 해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이야기대로 예. 마치 이제 그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올백 들고 가도 돼요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연상작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거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최준혁 후보, 뭐 우리 양문석 후보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노출되게 만드는 행위, 네. 그거 자체가 또 네거티브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대파 모양을 한 머리 핀을 달고 들어가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파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가면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예. 여성 사진을 들고 가거나 예. 어떤 그 뭔가를 들고 가도 되는 거냐? 그거는 출입을 제한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삼겹살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투표소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네. 투표할 때는 투표만 하시죠. 네, 장 알겠습니다. 보고 오신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죠? 그건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삼겹살 들고 가는 거는 조금 그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자식이 맞고 왔다. 뭉치자.
자식이 아. 맞았다면 정말 분하고 좀 참을 수 없기는 할 텐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의대 교수단체 예. 나온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좀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선배 의사인 의사단체하고 의대 교수들이 결속력을 좀 다져서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박단 전공의 예. 대표가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와서 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공의 선배가 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와 전국 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얘기해서 선배님들이 딱 봤을 때 네네. 우리 애가 맞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끼리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까지. 네.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네. 피투성이 만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 그렇죠. 애비애미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목소리 하나로 뭉치자. 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근데 맞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좀 나서서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네. 예, 이 상황은 우선 맞을 때는 애들을 내보내고. 예, 내보내고 나중에 뒤에서 목소리 낸다라는 것이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미 협상장에 의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의사 단체에서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전공의들만 차라리 내보내지 말고. 전공의들이 네. 지금 자격증 관련된 문제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편안한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이 네. 먼저 가서 야 미안하다 나랑 네. 같이 가자라든지 네. 이렇게 했어야지. 전공의만 딱 내보내고 나중에 맞고 들어오니까 뭉치자 우리 아들 맞고 네. 왔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원로 교수들은 조금 전의교 협과 전국 예. 의대 교수 비대위의 어떤 소통 창구를 좀 단일화하기 위해서 물밑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 네. 이제 좀 돌아갈 것 같은 왜냐면 이제 정부랑 어느 정도 좀 말이 통한 것 같다라는 뉴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원로 교수들이 나서서 네. 방금 얘기한 전위교육과 네. 전국 의대 비대위하고 네. 같이 이 목소리를 내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의료계 유일한 법정 단체인 네. 대한의사협회가 있어요. 의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의협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협에서 네.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네. 우후죽순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협은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른지 네. 어쨌든 애매합니다. 근데 어. 방금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갈등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네. 골든타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이 전국의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들이 네. 지난 2일 인턴 등록을 이미 끝냈어요. 네. 마쳤어요. 이 4.3%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구제 안 해주나요? 이게? 3,068명 중에 네. 지금 131명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 앞으로 전공의들 계속 쌓인다든지 네. 이 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의정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물꼬를 좀 이제 총선 한 이틀 남았는데 조금 네. 약간 트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좀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실도 네. 조금은 뒤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돌아가고 왜냐면 유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갈등이 약간은 봉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것이 예. 진지하게 양쪽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의료계와 정부 측에서 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증원이 되든 그 예. 2,000이든 1,500이든 500이든 이것이 증원이 되고
정리가 되기 위해서 양쪽에서 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중간에 어떤 일정이 껴있냐면 총선이라는 일정이 껴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우선은 이게 예. 정치 이슈가 선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국정 관리 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네. 국정 관리 이슈가 되니까 그 이슈는 정치권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선거만 치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은 네. 국정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든 야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네.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오겠죠. 방향을 모아야죠. 지금 환자들 고통이 좀 심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만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정치 이슈니까 예. 만약 이것이 총선이 끝나고 난다면 예. 의정 갈등 관련된 부분이 입장이 여든 야든 조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만약에 여기서 봉합되고 총선이 끝난다면 그냥 그 봉합된 결과물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봉합된 결과물 2,000명이라는 수를 예. 두고 서로 양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의료나 공공의료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자라고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커다란 정치 이벤트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예. 이 숫자든 공공의료, 지역의료 아젠다든 간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여쭤보면 예. 만약에 총선 전에 만약에 의사 단체들과 합의가 돼서 예. 정부 여당이든 혹은 야당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만 둘 다 어쨌든 증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총선 이슈로 사용이 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의사들 뒤에 칼 꽂을 수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진 않죠. 아, 지금 예. 상황은 사실 여당도 야당도 여당도 야당도 예. 의사 증언 이슈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예. 근데 의사만 증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이 지역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 아이들대로 지방 가서 거기서 공부시켜서 예. 지방 인재로 해서 의대 보내겠다라는 엄마들 아빠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전 국민의 이슈가 된 겁니다. 네. 아프면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예. 병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되었든 빨리 끝나는 길로 가지 않으면은 네. 더 문제가 꼬이게 됐기 때문에 네.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것이 숫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아젠다까지 국민들이 그동안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총선 끝나고 나서도 이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역대 총선 최고 사전 투표율. 국민의힘, 민주당 어디가 유리합니까? 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0총선의 사전투표가 31.28%의 전국 평균 투표율로 마감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떨지 평론가님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호남 사전 투표율이 영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고 영저 현상에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고 투표율, 그다음에 대구 달성군이 최저 투표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전 투표율 상위 10곳 모두 호남 지역이었죠, 평론가님. 솔직히 호고 영저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근데 기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총선들 혹은 뭐 지방 선거들에서 보면 호남은 투표율이 좀 높고 네. 대구가 좀 낮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번에도 호고 영저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딱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이 예. 1등 투표율 제일 높은 곳이 전남 신안이라고 하잖아요. 예. 신안이면 누구 생각나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네. 생각나죠. 대구 달선은 누구 생각납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이 예. 제일 그
앞장서서 예.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가 네. 그만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 못하고 있다. 네. 보수적인 네. 유권자가 네. 이번 총선에서 네. 투표에 대한 뭐랄까 동력 또는 투표 의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호남이고 네. 그리고 가장 낮았던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잖아요. 네. 전남, 전북, 광주 뭐 이게 다 네. 이렇게 나오다가 네. 밑에 떨어진 데면 대구 이렇게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기존의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들을 봤을 때도 저런 그래프거든요. 이게 예. 뭐 총선 본투표까지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좀 맞아요.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호남 쪽은 좀 농어민들이 좀 많고 그래서 어쨌든 투표를 좀 하는 뭐 지역 주민들끼리 막 같이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예. 대구나 이런 쪽은 조금 도시 노동자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이 저렇게 높은 게 설명이 안 그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지역들만 비교를 했을 때, 네, 어쨌든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예. 그 호남에서 좀 사전 투표율 좀 높은데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계속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주당한테만 좀 이 호남 표심이 향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혁신당의 예. 지지율이 왜 높은가에 대한 예.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왜 조국 혁신당이 사실 호남에서 뭔가 지지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호남에서 높은가?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 예. 지민 비조가 현실화되는 거죠. 지역구는 아,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요즘 또 소나무당도 뜬다고 하던데. 네. 자, 시대 전환 조정훈에 대한 배신감, 네. 기본소득 용해인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21대 선거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네. 으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가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용해인 의원 정도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례를 두 번 해? 네. 지역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더불어연합당이 나왔을 때 사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위성정당으로서 같은 연합군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를 기가 막히게 조국 혁신당이 치고 들어간 거죠. 정치인 타이밍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야 하고 딱 찍은 게 지민 비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무릎을 딱 친 거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그 영입했던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했다는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네. 기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 댓글에서 네. 이것을 딱 네. 자기 글에 유튜브 댓글에서 그거 보고 네. 이때다라고 사용했더니 터졌다. 라고 자기도 아까 연락이 자기도 왔더라고요. 모르게 근데 연락 왔다 이런 거는 좀 그러시지 않나요? 뭐가요? 저희 중립적인 방송을 아니 그게 하고 물어봐서 제가 연락이 온 거니까. 다른 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연락 오시죠?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좀 통화하죠. 통화하시죠? 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민 비조가 어쨌든 좀 현실화됐다. 예. 이 부분 좀 사라졌다가 조금 현실화됐다. 표로 좀 연결됐다. 어쨌든 캐치프레이즈가 좀 잘 먹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제 사전 투표율 자체를 좀 끌어올린 부분은 서울이나 좀 수도권 등이 좀 이렇게 수도권 쪽에서 좀 사전 투표율 높았거든요. 네. 이런 거 사실은 민주당 정권 심판론 좀 몰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입니까 아니면 이주 심판론입니까 지금 선거는? 저는 작년부터 예. 우리 최성호 변호사님 만나기 전부터 예. 일관되게 예.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결과가 정권 심판론이 먹혔습니까? 이주 심판론이 먹혔습니까? 예, 이전부터 전 정권 심판론을 말씀드렸고 네. 그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평론을 하신다면 예. 결과는 좀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먹힌 것 같다. 어차피 새 정부 탄생하고 예. 다음 정부 탄생할 때 중간에 있는 선거는 예. 그 중간 평가예요. 예. 중간 평가라는 그렇죠, 것은 중간평가죠. 이번 정권이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다 손을 들어주고 네. 이번 정권이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야당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예. 중간 평가입니다. 네. 근데 중간 평가는 어차피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네. 2022년 6월부터 네. 정권 딱 담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긍정은 30% 내외, 부정은 60%대였어요. 그렇죠. 이게 60대 30이라는 그 나머지 뭐 10% 네. 모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60대 30이라는 그 수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네. 긍정 30%, 부정 60%가 이어져 온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네. 지금까지 모든 여당은 네. 지금까지 여당,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말고도 예, 그 예.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죠. 여당은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을 지원해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 네.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달라고 여당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 내놓고 심판론을 내세운 건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좀 밀렸다. 프레임에서 밀렸다기보다 방향 설정을 저는 잘못했다는 잘못했다.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떠오르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당에서는 2조 심판보다는 국정 운영 안정론을 내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네. 2조 심판이 기존에 아니라. 하던 어떤 선거 전략처럼 예. 같은 말이라도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2조 심판이 아니라 예. 국정 운영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심판론으로 가니까 네. 양심판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핀트를 잘못 맞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론가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로 갈 게 아니라 네거티브 대 좀 포지티브로 포지티브, 가서 어쨌든 국정 운영을 안정을 하게 해달라,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중진 의원 3명이 나와서 어쨌든 대통령을 도와달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개헌까지는 아니다. 개헌하면 사면권까지 헌법 수정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사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결과인데 이걸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는 싶습니다.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전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와 블랙아웃 이후 한마디로 2주 동안이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인가요? 열흘인가요? 아니요, 저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일 날부터 4일 날부터. 4일 날부터 그러면 제가 10일까지니까 4월 4일부터 일주일. 10일까지니까 딱 일주일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인데 그 블랙아웃 기간에 요번에 왜냐하면 어쨌든 후보들에 대한 혹은 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못 하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수행 지지율 예. 요거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요게 한 1%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대인가요? 20대하고 50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30, 40대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되고 있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어쨌든 양쪽은 다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굳이 방금 말씀하셨던 예. 대로 중진 의원들이 네. 3명이 절하면서 또는 간절하게 읍소하면서 예. 국정 운영을 잘 운영하게 해달라라고 예. 하면서 개헌 저신을 지켜달라 예. 아니면 사면 받을 것이다. 그거 예.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무슨 대통령이 사면하지 그 사람들이 무슨 사면을 합니까? 네. 아니지만 정치적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막판 가서는 다 결집합니다. 네. 그 효과로 대통령 국정 운영 그 지지율이 1%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전에 이미 4월 4일 그러니까 4월 3일 밤 12시 이전에 이미 다 반영됐다. 네, 네. 다 반영된 것이 지금 변함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대신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됐다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려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대통령의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올라간 게 아니다. 예, 1% 올라갔다라는 것은 네, 그 여론조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오차를 생각하면은 네, 그대로다 떨어졌다 그 가운데다 그 안에 있다예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예, 그대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어가면 이게 좀 투표지 좀 유입하는 그런 약간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좀 나왔거든요. 여기 지역구가 어디죠? 은평 아니었나요? 은평. 네, 은평에서 투표지가 사실은 이제 회송 투표지였다고 하는데 예.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CCTV가 나와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4.19가 다시 벌어지는 거야 하고 깜짝 그렇죠. 놀랐는데 사실은 예.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이 예. 이 사전 투표 예측을 맞아요. 31.3%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네, 아까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31.28%가 그거 맞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렇죠. 부정선거 세택값을 해놓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론과 예. 일부 그때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일부 당 네. 후보가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일부 그 유튜버가 이 네.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거 봐라. 네. 사전투표지를 마구 이렇게 봉인지를 훼손하면서 조작하고 있다라고 뜨고 있으니 네. 이 사람들이 봤을 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은 정부 여당과 좀 반대되는 쪽에 어떤 네. 정당을 지지하는 뭐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좀 안 좋은 좀 네거티브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 지금 선거에 부정을 저지른다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 부정을 그렇죠. 저지른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이쪽에서 그 하는 데가 결이 같아. 네. 이게 뭐야? 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또 한 궁금한 가지 점이, 더, 예, 한 가지 더. 예, 예. CCTV가 다 비치고 있는데 부정을 저지릅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주장한 유튜버가 예. 극우 유튜버예요? 아니면 좌 유튜버예요? 유튜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당명도 네. 내가 말씀드릴 수 아니요, 있는데 그러면 당명은 말씀 안 넘어가도록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왜냐하면 주장을 하는 사람과 어쨌든 정부 여당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혹은 지지를 하고 있는 선관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네. 선관위에서는 네, 이게 모든 과정 정당 추천 선관위 의원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뭐 민주당이고 다 네. 이 공정성 담보된 상태에서 네. 해석용 봉투를 네. 새벽에 와서 새벽에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해야죠. 네. 네, 당연한 것이고 CCTV가 보이는 데서 다 한 거고 네.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상해요. 근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민주당 쪽에서 좀 제기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의아해서 이렇게 말을 조금 느리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을 한번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대선 이전까지는 사전 투표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표율, 사전 투표율 말고도 투표율이 낮으면 좀 보수한테 유리하고 그다음에 높으면 진보한테 좀 유리한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진보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지난 20대 대선 보면 역대 최대의 사전 투표율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가 완전히 좀 정착을 하면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세력이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번에 사전 투표율 좀 총선 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총선 중에 최대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대선이랑 결과를 붙이니까 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예.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죠? 대선은 대선이고 총선은 총선이에요. 그리고 전체 투표율을 보아야지 총선에서 네. 사전 투표율을 이렇고 뭐 나중에 본 투표를 이렇다 이렇게 분리하면은 예. 더 헷갈려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9대 2012년에서 19대에는 그러니까 전체 총 투표율이 54.2%였습니다. 네.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네. 차지했어요. 네. 50점 좀 넘은 거지 않습니까? 네. 20대는 58%였어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그 123석으로 네. 새누리당 122석 한 석 더 많이 얻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4년이 지나서 이번에 22대 21대는요? 21대가 66.2%. 네, 66.2%. 네. 이때 야권이 전체 180석을 얻은 거거든요. 네. 그때 비로소 사전 위성정당 나오고요. 예. 180석 나온 거예요. 그게 66.2%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31.3%라는 수치는 그대로 가서 네. 했을 때 60%, 66.2%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71%까지 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1.3% 생각하고 네,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게 1번, 3번 찍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김민서 실장 아, 실제로 네. 그렇게 선거 상황 얘기했어요. 실장은요. 그렇게 1번, 3번 찍어라. 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사전 투표가 일상화되고 정착됐다라고 한다면은 네, 네.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누구한테나 다 네. 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 의지가 있는 데한테 유리한 거지. 네. 사전 투표가 많으니까 진보가 유리하고 네. 사전 투표가 낮으면은 보수가 불리하다. 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거는 맞지 해당되는 게 않다. 아니다. 네. 다만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예. 있는가. 예. 아까도 말씀드린 보수적인 영남이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고 진보적인 호남이 올라간다라면 이거는 진보 진영에 좀 더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본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네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호남 인구보다 영남 인구가 3배가 더 많아요. 네네.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투표율 자체만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아니다. 그것도 예, 맞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네. 세대별 투표율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네. 것처럼 2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그렇죠. 60대도 초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다이나믹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대별 투표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대남이나 그렇죠. 뭐 이런 30대 여성들이 또 투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맞습니다. 높고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들, 집단들의 어떤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사전 투표율 좀 보면은 어쨌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네. 저희 아까 얘기해 주셨던 19대, 20대 이런 때 보면 좀 약간 어느 쪽 정당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좀 투표에 김이 빠져서 투표를 하러 안 가는 성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엔 그만큼 팽팽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열기 본 투표 때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고 본 투표고 막 열기가 막 들끓을 때 네, 이전에 있었던 사전 투표가 막 올랐다가 네. 날 본 투표에 또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 유권자 예.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 정당이 어떻게 어필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세는 정해졌어. 네. 이렇게 갑시다. 네. 라고 하는 게 대세론, 네.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남들 다 저기 가는데 나만 안 찍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가서 찍는단 말이죠. 네,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네, 맨날 지던 정당이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예. 뭔가 힘을 실어주면 이변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네. 언더독 효과거든요. 네네네. 이런 전략을 각 정당이 유권자들 대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유권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저처럼 1년 전에 결정한 사람도 있고 네네. 이거 캠페인 보면서 또는 공약을 따져가면서 합리적인 유권자는 이건 돼, 이건 안 돼, 누가 나한테 유리할까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여러 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각각 결정해서
나중에는 중도층이 선택하는 데 더 많이 이 정치의 이득을 얻게 된다. 예, 예. 당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데 여기는 수도 없이 많은 심리적인 요건, 네. 정치적인 요건 여러 가지가 맞부딪혀 가면서 네. 결과물로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21대가 66.2% 나왔는데 야권이 180석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번에 만약에 71% 나오면 뭐 야권이 뭐 180석까지 얻을 수 있을지 혹은 200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투표율과 어떤 득표율을 좀 결부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 좀 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지금 시청자분들의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정치가 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얘기해 주셨지만 뉴스픽스 1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번째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총선 D-2 판세, 여는 110석 안팎, 야는 과반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정당별로 지금 민주당은 최소 120석에서 151석, 한마디로 단독 과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15석에서 우리 더 필요하다, 20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 약간 좀 이게 위기론을 좀 증폭시키면서 90석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20석, 150석까지 좀 해달라, 유권자들에게 좀 이런 희망사항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론가님?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몇 석 나올 것이냐라고 맞춰라라고 하고. 김민석 선대위원장 좀 상황실장처럼 좀 만져보시죠. 좀. 네.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동의 안 되고요. 네. 뒷발질하다가 180석 맞춰서 무슨 문어 소리 듣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 예. 저는 지금 110석 얘기하고 있는 여나 예. 과반 얘기하고 있는 야나 예. 보다 엄살이다. 아, 라고 둘 다 명확하게 엄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10석 이야기하는 여는 네. 지금 110석은 을 가지고 위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진 의원이 나와서 무릎 네. 꿇고 읍수 전략을 하는 것이고요. 네. 과반 플러스 알파하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200석 이야기까지 나오는 네, 상황인데 네. 과반 플러스 알파 이야기 자체가 엄살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혹시나 역결집을 두려워하는 야권의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몇 석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예. 어렵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중간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심판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내심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PK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김부겸 예. 전 총리죠. 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단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히 신중하고 예. 그리고 선거 때 비 맞으면서 혼자 아파트에서 마이크 들고 예. 언더독을 통해 당선된 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이분이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는 네. 것은 대구 경북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을 받거든요.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선거하고 골프는 끝까지 고개 숙여야 합니다. 네, 고개 들면 안 돼요. 부산 지역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판세인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약간 좀 놀랬던 게 민주당이 서초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공고한 지역이다라고 봤었던 그 지역까지 파고 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말 유세했고요. 예. 그다음에 동작을 해. 우리 말 안 할 수 없는데 없는 나경원 지역. 의원, 네,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상당히 조국 후보까지 와가지고 네. 지원 공세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까지도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소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유력한 지역으로 강남을 꼽은 것, 특히 서초를 꼽은 것은 국민의힘 진짜 위기입니까? 국민의힘 위기죠. 아, 네. 아무리 거기 홍익표라는 네. 중진이 가서 1년 전부터 밭갈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건 국민의힘 위기고요. 공고하게 동작을 지키고 있었던 예. 그 나경원 의원이 네. 나경원 전 후보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 위기라는 거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최유원 평론가님과 험난하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생생범쇼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